이렇게 많이 오신 줄 몰랐습니다. 몇 분 안 되시는 줄 알고 사실은 아까 들어올 때는 많이 안 계셨는데 또 많이 계시니까 무섭습니다. 신냉전 시대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학 박사가 됐는데요. 제가 사실 공직하다가 좀 사람들은 제가 좀 쉰 기간이 없다, 저 사람은 계속 일했지 이런데 사실은 저도 한 공직을 4년 가까이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제 의지가 아니고 제가 세계평화청년연합의 한국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런 변화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면대 가지고 거의 4년 가까이 공직을 못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공직을 한다는 것,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걸 참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쉬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요. 그 평화대사들 이제 전단지 돌리고 초청장을 보내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방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범내골에서 있었던 그런 작은 책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상에 앉아 계시는데 전체가 다 새까만 잿가루 다 그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손으로 그걸 다 치우고 그리고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 경배를 올렸더니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지금 평화대사들 교육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돌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 그 일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어머님이 제 오른손을 딱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를 이제 전도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님께 저는 정말 참 부모님을 정말 증거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정말 해오신 업적을. 그런데 그게 막 침이 말랐을 때 막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깼어요. 그리고 제가 참 그 꿈을 꾼 날이 이틀 뒤에 알게 됐는데 아버님이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부모님의 그런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화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그때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결단을 할 수 있었고, 참 어머님을 모시고 내가 참 내 책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평 수련을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40일 수련 받는 가운데 그 몽시에 수련원에 아버님이 오셨어요. 근데 잠바를 입으시고 아주 젊은 때 모습, 한 40대, 50대. 그런데 제기를 그 친화관 거기 위에 조그만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하고 사이에 거기에서 아버님이 제기를 차시는 거예요. 제기를 차시는데 그 수련생들이 다 거기 가서 아버님 막 하는데 저도 아버님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막 기어서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기를 차시다가 그 제기를 딱 잡으신 다음에
수련생들에게 팍 던지셨는데 그게 제 왼쪽 가슴에 딱 맞았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제기가 이게 차는 제기이기도 하지만 발음이 제기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가? 이러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그 발령을 내셨어요. 발령을 냈는데 아까 제가 몽시에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 얘를 전도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랬잖아요. 제가 협회 전도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늘이 참 뭔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섭리가 있는가 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협회 가서 딱 40일 됐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이제부터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사무총장으로 명한다 그러시면서 대내외적으로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네가 다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운동이 통일준비국민위원 운동이 있었고, 피스로드라는 자전거 우리 통일 대장정이 대표적인 우리의 운동으로서 참 많은 그 국가로 확산되고, 이제 우리 피스로드 하면 이제 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에 강의 안 하기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통일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제가 협회장, 국민연합 회장이라면 그것만 한다면 당연히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협회장이 돼서 계속 통일운동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어려운 교회, 참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를 찾아가서 식구들에게 어머님의 그 심정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거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안 온다고, 그 강의는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어제 이제 어머님이 저를 또 오전에 회의를 소집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보고 드리고, 또 이제 청평 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또 일을 봐야 되니까 나가는데, 이렇게 저쪽 도로에서 이렇게 보니까 천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천원 교회네 그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협회장이라는 직함이 딱 달리고 나니까 저기도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상황이, 가봐야지 않을까, 어떻게 돼 있지. 그러고 차를 세우고 살짝 1층에 들어와서,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우리 김홍득 대교회장님이 저를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바로 그 박상선 우리 대교회장님한테 소환돼 가지고 그 방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강사가 안 정해졌다고,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제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강사가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원칙을 깨고 천원교회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차를 돌려서 오게 했구나. 그러면서 박상선 교구장님, 또 김홍득 우리 대교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이 또 다시 느껴지고, 정말 이 천원교회부터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경기 남부 수원교회를 가서 좀 행사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 이제 올리는 시간을 갖게 돼서 이게 어제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지나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쉬는 기간에 참 어떻게 보면 그 쉬는 기간이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제가 청년연합 회장이 돼서 그때 북한학 박사 과정에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학 박사 합격하고 청년연합 회장이 또 된 거예요. 이경준 총장님 여기 계신가요? 네, 이경준 총장님 저기 계신데요. 총장님은 그때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 아버님께서 김봉태 이제 청년연합 회장을 선문대 총장으로 보내면서 그럼 누구 후임으로 할 거야 했을 때 김봉태 그 회장님이 아버님께 저를 추천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제 집사람이 6개월 정도 병원에 아주 큰 아주 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간호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김봉태 회장님이 전화를 하더니 축하해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뭘 축하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방금 아버님이 자네를 청년연합 회장으로 임명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자네 사정이고 참 부모님이 명하시면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청년연합 회장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 청년연합 회장이 되고 제가 그 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박사과정을 포기하겠다고 그 자퇴서를 쓰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도 하고 청년연합 회장의 공직도 완벽하게 한다는 건 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심히 진짜 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를 언제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포기하러 갔는데 그때 그 담당자가 아니 박사과정 들어오기도 힘든데 집은 요번에 그만두면 아마 못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 추천해 주신 교수님이 있으면 좀 상의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건 말을 못하고 아무튼 그 교수님 덕분에 다니게 됐는데요. 청년연합 회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휴학을 4번을 했습니다. 4번.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하여튼 저를 굉장히 못 받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심사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 학위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심사에서 그 사람이 저를 탁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제 논문이 어떤 거냐면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이 남북 교류에 미치는 영향인데 통일 그룹의 대북 사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참 부모님의 업적을 하는데 그게 선문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이었는데 그분이 또 기독교인이고 심사위원장이 이거는 통일교회 선전물이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예비 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심사도 못 가고 끝난 건데 그때 제 지도교수가 대학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장이 됐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기 제자인데 자기가 논문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올릴 거니까 논문 쓰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또 운이 없었던 게 논문 본심사의 심사위원장에
그 차 모 교수가 또 심사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사학위 받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하러 갔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심사위원장이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부산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30분 만에 박사학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도 있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3일 만에 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3가지를 당부하셨거든요. 첫째는 절대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 2번째는 형제간에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라 그렇게 가셨으니까 영계에서 책임을 지신 것 같아요. 도와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박사가 됐기 때문에 서울교대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5학기 동안 강의도 했었고, 또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의 통일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다 가입된 거기에 상임의장을 선거로 제가 2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자리까지 간 것이 다 하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이끌어 주시고 뭔가 제 능력 밖에 힘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북한학 박사라고 쓰게 된 것은 제 능력 플러스 하늘의 인도하심이고 또 조상의 도움이고 참 부모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2가지 내용입니다. 냉전 종식을 위한 참부모님의 생애, 그리고 신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식구님들은 소련 연방이 출발한 게 1922년입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에 소련 연방과 공산주의의 영향권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곳, 그리고 약간 분홍색은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지도를 본다면 과연 소련 연방이나 공산주의가 1, 2년 만에 사라질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1973년에 프랑스에서 파리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 파리에서 맺어진 평화협정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리고 미국, 그리고 남베트남에 있었던 인민해방전선 베트콩 다 4자가 모여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파리에서 평화를, 이제 전쟁을 끝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키신저가 이걸 주도했는데 그 협정에 남베트남이 상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걸 더 강력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외교부 장관들, 그런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이 10여 개 국가의 이 외교부 장관들이 다 와서 사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이 굉장히 잘된 협정입니다. 왜? 그 사자만이 아니라, 해당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미국이 이 협정을 맺어놓고 나간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고 베트남은 40일 만에 적화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남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고 사람들은 이제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고 박수치고 환영했는데 와서 보니까 종교인들 숙청하죠, 지식인들 숙청하죠, 그 다음에
경찰, 군인, 그런 사람들 다 숙정당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큰 배 타고 떠났으면 다행이지만 그 놓친 사람들은 이런 쪽배 타고 가다가 그 인도차이나 반도의 그 바다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는 60여 개의 국가의 선교사를 내보낸 그 기반을 다 한국으로 동원시켜서 어깨띠를 두르고 몇몇 촌촌을 다니면서 외국인들이 여러분 여의도로 모이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호소에 그때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우리 한국 국민들이 호응을 정말 잘해주는 게 보입니다. 그 호응 덕분인지 정말 그 여의도 광장이 얼마나 큰가요? 근데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반드시 수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대단히 북한에게는 큰 압박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소련에게 그 도움을 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남침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소련은 거부했지만 아무튼 그게 그런 태도가 북한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야욕을 꺾는데 이 여의도 이 대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일본에서도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시고 일본의 그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를 막아낼 사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사상을 교육하고 특히 그 일본의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교육도 하고 그들에게 승공 사상을 일깨우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판문점을 견학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교육을 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때 국제승공연합의 우리 식구들이 이 차에 올라타서 소련의 그 대한항공기 그 격추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의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 대학가에는 주사파라고 하는 소위 민족해방파, NL 이런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연방제로 통일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그 모델이 북한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70년대에 그런 운동이 대단히 심했고 이렇게 보면 막 나무 막 이런 거 들고 그 대학에서 그 숙식을 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과 캠퍼스에서 사상 투쟁을 하고 싸웠던 젊은이들은 통일교회 대학생들, 원리연구의 카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부상당하고 감금당하고 했던 그 기사인데요. 그때 우리 일본의 카프 멤버들은 학교에 등교하면서 참 부모님께 경배하고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 어려웠던 시대에 이런 길을 갔던 우리 일본의 식구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이 운동이 한국, 일본만이 아니라 이 싸움은 큰 싸움입니다. 국제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셨죠. 미국에서 30만이 운집하는 이 워싱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신 말씀이 미국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자유세계를 수호해야 할 사명 때문에 미국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시고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다음 대회는
모스크바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뭐 아무도 실감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뉴스위크의 표지 모델로 아버님이 등장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 우리 운동이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 아버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그 시대였다. 정말 우리 선배 가정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얼마나 참 치열하게 이 운동을 했는가 이런 걸 느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프레이저 민주당 의원이 8선 의원이 그 박동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도 한국 정부의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처럼 앞잡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교회를 핍박하고 아버님을 참 부모님을 이제 추방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보유 회장님이 그 4차례의 그 법정 싸움을 하면서 오히려 그 프레이저 의원이 소련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를 다 파헤치고 오히려 그를 정말 비판하는 당당한 그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영상을 이게 그 비디오가 아니라 영상기로 돌 때 본북교회에 그 성화학생으로서 이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참 부모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 시간에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전단지가 나오면 교회 전단지가 나오면 학교를 30분 일찍 갔습니다. 그 전단지를 친구들 책상 서랍에 다 하나씩 다 넣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야 이번에 또 전단지 또 나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애들 서랍에 다 넣어주고 또 하루는 기독교 그 믿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통일교회에 대해서 한번 비판했다가 1시간 내내 저하고 한판 붙었다가 선생님이 이제 창피당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선생님 혹시 통일교회 다녀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안 다니지는 않았지. 근데 어떻게 아냐고. 다 들었지. 그럼. 나는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선생님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수업 시간에 가보지도 않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수업 시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 가서는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일을.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참 부모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지금 2세들도 그 영화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거 봐야 됩니다. 근데 80년대 결국은 아버님을 탈세 혐의로 걸어가지고 그 덴버리 감옥에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7,300 맨하탄 은행에 있는 그 선교 기금에서 이자가 생기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7,300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2,500가 넘지 않으면 면세니까 3년 동안에 $7,300면 법적으로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심원 제도로 걸어서 어떻게든지 국제공산주의 세력들은 아버님을 쫓아내고 싶은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심원 제도로 형이 18개월이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한국 계셨을 때 미국 안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가면 미국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화내고 그냥 안 가면 끝입니다. 감옥 갈 일도 없고. 근데 참 부모님은 미국을 가신 겁니다. 미국을 잃어버리면 기반을 잃으면 국제공산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덴버리
이제 가실 결심을 하고 미국 가셨죠. 그때 이스트 가든에서 그때 영상을 보면 정말 그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씩 안아주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제부터 세계 선교 본부는 덴버리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계셨던 덴버리 감옥의 방입니다. 그 위에는 가미야마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가미야마 회장. 그 다음에 아버님은 그 교회의 책임자셨기 때문에 이 아래 쓰셨는데요. 이 좁은 방에서 참 18개월의 형을 사셔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아버님께서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그 설거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음식은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제가 코디악에서 알래스카에서 가미야마 회장님의 그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를 하면 이 흑인들 뭐 이런 죄수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탁 던지고 그러면 튀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미야마 회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아버님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바깥에 이제 이렇게 좀 걷는 시간이 있는데 가미야마 회장의 신발끈이 풀어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잠깐 세우더니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신발을 묶어주려고 하니까 가미야마 회장 아유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니 신발끈을 이렇게 딱 묶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미야마야 미국을 용서해야 된다. 못합니다. 막 그러니까 만일 내가 일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일본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그러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그곳에서 참 아버님이 그 감옥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카고 대학의 카플란 박사를 옥중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소련 연방이 이제 70년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니까 소련 연방의 해체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학술 대회를 개최하라. 그걸 지시하셨는데 이분이 2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연방의 그 지도를 보면 과연 지금 그게 그렇게 될까?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답을 안 하니까 3번째 만에 그걸 받아들여서 하시기로 이 대회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그때 이 카플란 박사를 그 이스트 가든이라고 그러죠. 거기 불러가지고 어머님이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이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버님의 그 말씀 하나로 된 게 아니고 참 어머니께서도 이 카플란 박사를 굉장히 설득하셨다는 걸 뒤늦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대회를 한 곳이 스위스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인데요. 이 바로 길 건너편이 소련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련 대사관을 향해서 한다는 건 결국은 소련을 향해서 공산주의 종언을 외치고 소련 연방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87년에 그럼 85년에 그 대회를 했습니다. 그 학자들. 그리고 2년 뒤에 87년에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시면서 베를린으로 세계 카프들이 가가지고 베를린 장벽 붕괴를 외쳐라 이렇게 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 갔습니다. 그때 그 사관계 회장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테러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독일 경찰로 아버님 그 문효진 회장이 온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오면은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알아서 판단해라. 가라고도 안 하시고 가지 말라고도 안 하시고 네가 판단해라 그랬는데 효진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관계 회장님은 효진님을 또 보호해야 되니까 행진의 제일 가운데 쪽에 이렇게 자리를 해서 안전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효진님이 맨 앞으로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표적으로 딱 보이는데 여기 검정색 옷을 입으셨으니까 얼마나 또 눈에 잘 띕니까? 맨 앞에서. 그래서 사관계 회장님이 그에 바로 지혜가 생기셔가지고 한국 대학생하고 일본 대학생들은 다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야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효진님이 이렇게 걸어갈 때 앞에 이게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가게 되는데 여기 징도 치고 북도 치고 그러는데 요 오른쪽 여기죠. 이렇게 여기 있는 저 날씬한 청년이 바로 접니다. 네, 우리 집사람도 저 사진을 안 믿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날씬했을 리가 없다고. 그때 이 베를린 장벽에다가 남북 통일은 남북 통일은 참 사랑으로, 남북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그때 국민연합이 창설되고 처음 나온 스티커예요. 국민연합은 한 2개월 전에 창립됐고 이 올 때 그 스티커를 제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결국은 그 국민연합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베를린 장벽은 진짜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사건. 그리고 독일은 329일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통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반도에 어떤 그런 급변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간 끌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우리도 그게 통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딱 32일 전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독이 공산주의화된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독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된 지 4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네커 서기장이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까지 초청하고 27개 국가의 공산권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이거 유튜브에도 지금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면 굉장히 엄청난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호네커가 동독 사회주의는 성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영원히 될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독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역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서독의 총리였던 헬무트 콜, 사람들이 독일 통일의 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그 헬무트 콜이 독일의 초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순간에 헬무트 콜은 어디 있었느냐? 독일 땅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바엔사 대통령하고 저녁 만찬 먹다가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쓴 이 저서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역사가 독일 민족에게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통일을 이뤘다 이겁니다. 하나님 독일 민족을 축복해 주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걸 잡았다는 겁니다. 독일은. 우리도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에 어머님께서 통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피스로드도 시작했지만 통일준비 국민위원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제5 유엔 사무국 유치운동 차원에서 회원 모집을 했는데 100만 명을 진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물론 조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100만 명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을 했고, 우리가 그때 통일준비 국민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몇 개월 뒤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국가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6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66개 단체 중에 통일 안보 이 분야에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자문단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66개 단체가 모인 첫 번째 회의에서 통일준비운동을 해본 단체가 없으니까 우리만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사무총장이었고 회장님은 서령수 회장님이셨거든요. 서령수 회장님이 전체 정부 책임자들과 거기에 66개 단체 회장들을 다 놓고 통일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연하신 분이 서령수 회장님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정말 그렇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탄핵 정부가 오고 정권 교체되고 또 새 정부가 지금 들어섰지만 아무도 준비 안 합니다. 헬무트 콜이 폴란드에서 저녁 먹던 가운데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또 그런 꼴이 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 사진이 어디냐면 베를린 장벽이 다 155km입니다. 155km. 근데 그 중에 딱 장벽이 없는 구간이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하는 이 검문소예요. 이 검문소에 보면 별표가 그려져 있는 탱크가 미국 탱크입니다. 저쪽 반대편에 있는 탱크가 소련 탱크입니다. 이렇게 긴장된 곳이에요. 베를린 대회를 우리가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 바로 옆입니다. 그 장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그 대회를 그때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집회 장소를 먼저 와서 다 장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그때 한국 대학생들이 북하고 꽹가리하고 이거 들고 갔잖아요. 이걸 막 치면서 막 와 하고 가니까 독일 애들이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 우리 깜짝 놀래갖고 애들이 막 도망을 간 겁니다. 사실은 그 우리의 아무튼 눈빛이 이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뭐 사생결단으로 막 했는 것 같은데 그게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갔는데 지금 UP 대학원에 그 교수하는 위인규 교수가 그때 이제 후배니까 저한테 광석이 형, 빨리 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동독당이야. 제가 막 밀어붙이고 막 밀고 가다 보니까 그 여기를 넘어선 거예요. 베를린참 이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온 기억이 났는데 이곳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이 하얀색 건물이 검문소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머니께서 베를린에서 피스로드를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그곳을 제가 가본 겁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갔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검문소 옆에 맥도날드가 있고 바로 이쪽에는 켄터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2개 다 먹어봤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베를린 장벽도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아버님께서 그 덴버리 감옥에 계시면서 카플란 박사를 불러서 설득할 때 하신 말씀이, 당신은 학자적 시각으로 지금 역사를 보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내 말이 맞다. 그러니 내 뜻을 따라서 당신이 이 일을 하면 당신은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공산주의가 1922년 연방이 출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69년 만에 소련 연방은 해체됐습니다. 야, 놀랍죠, 정말. 여기 가면 리투아니아입니다. 제가 여기 진짜 직접 가본 곳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이 소녀가 깔고 앉아 있는 동상이 누구죠? 레닌입니다. 레닌. 이 소녀가 1년 전에 내가 내년쯤 되면 저 레닌 동상을 내가 깔고 앉아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아사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정말 하늘이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지 막 그러면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불만이 가득 차도 만수대 언덕에 서 있는 김일성 동상이 내년에 쓰러지고 우리는 그 위에 앉아 있을 수 있겠지라고 감히 상상 못할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25주년이 되던 해에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독일 통일이 왜 실현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독일 사람의 답변은 첫 번째가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개혁 정책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시점, 한 달 전 사진 보셨죠? 탱크가 막 퍼레이드를 하는 거 보셨잖아요. 32일 전의 모습. 그 당시에 동독 땅에 소련 군대가 30만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솔직히 그게 한번 다시 탱크로 밀면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이 장벽 붕괴에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또 뭐냐? 독일 통일이 된 것은 서독 사람들의 통일 운동 때문이 아니라 동독 사람들의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동독 사람들의 강한 열망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북한을 붙들고 계속 배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야만 한다는 게 하나의 과제고, 두 번째는 그러한 변화가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동독 사람들처럼 대한민국과 통일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북한 주민은 그럴 마음이 있다고 저는 이미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가족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이 더 좋은 체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급변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아마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가 있는 걸 제가 보고 신기하다 그래서 봤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정부 회의를 하는 데서 윤 대통령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정책적으로 심지어 안보적 측면에서까지도 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만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해도 통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왜? 갑자기 오니까. 이렇게 끝나요, 진짜로. 한번 어떻게 유튜브에서 기회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대통령도 통일은 준비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이 돼야만 된다 아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어렵다 이거예요. 왜? 갑자기 되니까. 그럼 그 갑자기 올 수 있는 독일과 같은 통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어머님이 통일준비 국민위원 운동을 하라고 명하셨던 것이고, 또 아버님께서는 남북 통일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정말 품고 싶은 그 간절한 사랑이 있을 때는 오늘 밤에라도 통일은 할 수 있다. 이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북한 동포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통일의 논은 뭐냐면 북한의 자원이 많으니까 통일되면 그 북한 자원 다 우리가 이용해서 뭐 G2가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북한 주민을 끌어안고 그들의 고통을 신경 써주고 그 마음으로 품어줄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준비도 없고. 그래서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때 했던 게 다 시군구를 정해보자. 가평구는 어딥니까? 자매결연지가 평안남도 안주입니다. 모르셨으면 아셔야 돼요. 가평군에 사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통일의 때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 어디를 도와줘야 되느냐? 다른 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안주군만 생각하면 됩니다. 안주군만.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수원에 가가지고 지금 얘기하다가 김용서 전 수원시장님, 그분이 피스컵을 잘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그 전체 있는 데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걸 다 정했는데 수원에 자매결연지 그때 우리가 어디 정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김용수 시장님이 그때 저기 어디라 그랬더라? 제가 또 깜빡했는데 아무튼 그 지역을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도 뭐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왜 그거를 했냐면 우리는 정부 힘만으로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군구를 정확하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예전에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70만 원을 다 나눠주시면서 이걸 씨돈으로 해가지고 통일의 때가 올 때니까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쌀도 준비하고 해서 그 곳을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북한 사람들의 그 동포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야, 우린 대한민국하고 통일해야 돼라고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 돈을 씨돈을 주셨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제가 한 어르신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2천만 원을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에 기탁을 하겠다. 도대체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주신 돈을 매달 모아서 통일준비기금을 준비했다. 이걸 보관을 해라. 그러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 돈으로 그 쌀도 사시고 가실 텐데 그 어르신이 바로 김원종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그 돈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때가 되면 참 우리가 쌀 한 가만이라도 20kg 하나라도 다 싸서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가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문제지 북한 주민이 누가 핵무기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굶어 죽고 고통받아야 됩니까? 근데 그 길을 열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남북 간의 길은 다 막혔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 딱 유일한 채널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어머님 산수연 때 화환을 보내왔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냥 축하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그래도 오랫동안 생각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것은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 남북관계를 풀어서 도움을 주시길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나가야 될 것은 우리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면 독일 사람들은 고르바초프의 이 개혁 정책 때문에 독일이 통일됐으니까 고르바초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독일 통일을 가져온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습니까? 만약 레이건과 내가 1985년부터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전개된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무슨냐면요,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1984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그때가 미소 간의 핵전쟁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계들이 핵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게 그 시기에 나온 겁니다. 핵전쟁의 위기가. 그런데 1985년부터 레이건과 내가, 고르바초프가 군축회담을 하고 협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련이 개혁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와 레이건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레이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르바초프 입에서. 독일 사람들은 고르바초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고르바초프는 그건 나 혼자가 아니라 레이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건이 누굽니까? 미국의 4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카터는 39대 대통령 때 주한미군 철수가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통했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너무 많았고 다시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가서 전쟁터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반전 여론을 등에 있고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선할 때 선거 공약은 주한미군 실제로 7,000명 빼갔습니다. 재임 기간에. 거기 플러스해서 한미연합사 해체가 이 사람 선거 공약이었어요. 이 사람 재선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아주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도널드 레이건 후보입니다. 텍사스인가 어딘가에 그 주지사는 한 번 했는데 영화배우 출신이고 뭐 사실 정치를 제대로 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 당시에 그 40년 전에 그 평균 연령으로 보면 70세가 넘으셨으니까 굉장히 고령의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때 참 아버님은 카터를 반드시 카트시키고 레이건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뉴스월드라는 우리의 뉴욕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 레이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합니다. 그때 박보희 회장님이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인 박보희 사장을 레이건 후보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레이건 후보를 만나서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 후보 당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레이건 후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감격적입니다. 뭐라 하냐면 레버넌 분께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미국 대통령이 돼야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레버넌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국제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가서 전해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고 당선되겠다는 뜻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이건 대통령은 당선이 됐는데 그 직전에 아버님은 그 말씀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월드라는 신문을 통해서 선거 당일 전 미국으로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압승했다는 신문을 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예.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신문 폐간을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카터가 당선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되고 이 신문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건 진짜 도박 중에 도박 아닙니까? 사생결단. 이럴 때 사생결단이란 말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내일 신문 헤드라인을 어떻게 쓰겠어? 그러니까 대문짝만하게 3차 세계대전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내일 전 미국으로 레이건이 파격적 압승했다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보내라 이겁니다. 전 미국으로.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지축을 흔드는 승리다. 내일 아침 전 미국인이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3차 세계대전이다. 네. 그리고 레이건은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보시오, 내가 파격적으로 압승했다. 레이건 랜드슬라이드라는 걸 산사태처럼 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박보희 회장님이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흐릿하게 뉴스월드 프리딕션 해서 뉴스월드의 예언 해가지고 예언이다. 살짝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보이는 건 그냥 레이건 랜드슬라이드니까 보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레이건 대통령도 이걸 딱 들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TV 켜면 계속 이것만 나오니까 레이건이 압승하는가? 이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진짜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선거인단 538명 중에 489명이 레이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만든 것은 참 부모님의 사생결단의 그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벌이 하는 그 신문사 사장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득표율이 50.7%밖에 안 돼요. 그런데 489명이 갔다는 게 뭐냐면 민주당 쪽 지지 지역에 있는 선거인단도 돌아섰다는 겁니다. 야, 기왕이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으면 되는 쪽으로 내가 붙어야 나도 당신 찍어서 내가 해준 거야 라고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미국 역사에 없는 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귀하의 신문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표한 구상이 SDI라는 우주 방위 전략입니다. 소련의 핵미사일을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요격하겠다는 건데 공상과학 같죠. 그러나 그것을 공개를 하고 발표를 했고 그걸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고 국회는 하원과 상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안 도와주겠죠? 그때 공화당인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언론밖에 없는데 워싱턴 이브닝 스타라고 하는 보수 신문은 폐간됐습니다. 아무도 신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손해보니까. 그때 돈이 사실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님은 미국을 살려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 창간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 대학 나온 젊은이들 200명을 뽑아가지고 박보희 사장님이 저 워싱턴 외곽에 있는 그 종이 창고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를 고치면서 6개월 만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신문을 발간한 겁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아버님께서 사인하신 모습이 여기 보이는데요. 그때 그 싸움에서 뉴욕 타임즈나 이런 것들은
아버님이 하시는 이 싸움을 놓고 판타지 영화, 이게 바보 같은 짓,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그 SDI도 그냥 공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지만, 아버님께서는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싸움을 위해 워싱턴 타임을 창간했다라고 하셨고, 결국은 워싱턴 타임즈가 그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의회가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혹시 제가 내고 온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닌가 걱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미국의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 예산이 통과되는 결정적 사건이 뭐였냐면, 사할린 상공을 지나가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가 됐습니다. 16개 나라 269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해본 잔해가 다 흘러온 곳이 어디냐면 일본 북해도 최북단 와카나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세계평화공원이 있고 그 칼기 희생자의 위령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일본 최북단 와카나이에서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세계평화공원에서 자전거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그 한을 풀기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르바초프가 문제입니다. 왜? 레이건은 어려움을 뚫고 워싱턴 타임즈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SDI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정상회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에게 SDI 취소를 요구합니다. 소련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레이건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해에 다시 정상회담 때 SDI 이 프로젝트만 취소해 준다면 유럽에 전진 배치한 소련의 핵미사일을 뒤로 다 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돈 안 쓰고도 소련의 핵미사일을 유럽에서 뒤로 물러나게 한다면 엄청난 외교적 성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SDI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계속 그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미국은 진짜 한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핵무기를 50%를 감축하는 데 동의를 한 겁니다. 미국보다 소련이 핵미사일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50%니까 레이건이 외교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이 승리 뒤에 고르바초프도 더 이상 미국과 군비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핵무기 경쟁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개혁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공산권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바르샤바 조약의 회원국들은 각자의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고 소련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대신 이제부터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약속을 한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겠다. 이게 동구권의 자유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동서독 간에는 같이 못 가지만 동독 옆에 있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한 분만 지나면 국경이 열렸으니까 거길 통하면 그냥 서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명이 탈출하기도 하고 1년 동안에 62만 명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 동독이 배견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89년 11월 9일 저녁 6시에 동독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동독도 서독처럼 친척이 있으면 2주 정도 여행도 보내줄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도 자유에 이런 걸 할 테니까 도망가지 말라 이겁니다. 국경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때 기자가 묻는 겁니다. 그거 진짜냐? 동독이 진짜 그렇게 할 거냐? 그랬는데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 거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료를 잘 몰랐던 거예요. 자세하게 내용을.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그런 내용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 시간부로 여행 자유화 조치는 시작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동독의 원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여권을 굉장히 까다롭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행 자유화 조치 하는데 여권 주는 걸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트릭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부터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다 들은 겁니다.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고 그날 밤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소비에트 비극이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레이건이 83년 3월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은 소련에게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 노선에서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레이건의 외교 정책으로 결국 고르바초프의 이 군사 대결 노선이 후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겁니다. 레이건은 워싱턴 타임 10주년에서 이번 세계 가장 중요한 때 우리는 함께 워싱턴에 있었고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착수했고 그리고 냉전에서 승리했다. 미국 시민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전해준 이는 바로 워싱턴 타임즈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타임 25주년에 저도 여기 미국 이 자리에 갔었는데요. 부시 대통령도 참 냉전의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마가렛 대처 수상도 영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그 시기에 언론이 공산주의에 맞서서 그런 싸움을 하기 어려웠었는데 워싱턴 타임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고르바초프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 남미에 있는 그 중남미의 전직 정상들을 다 끌고 모스크바로 향해 간 겁니다. 거기에서 1975년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를 마치자마자 다음 대회는 모스크바다라고 했는데 그 모스크바의 역사가 정말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 잘 아시죠? 우리가 그때 가셔서 했던 것. 그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라고 했을 때 참 부모님은 레닌 동상을 철거하고 종교 자유를 확대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련 고르바초프에게 한국과 수교를 맺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최초로 참 부모님께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시사저널 90년 4월 29일자에 보면 통일그룹의 북방외교는 그 시기나 치밀성에서 정부를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후에 한국은 수교를 이뤘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석준호 회장님이 참 이 일을 하셨는데 참 부모님의 명을 받아서 소련 대학생들 3,500명을 영어 시험을 치어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1년 동안 3,500명을 미국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죠. 돈도 돈이지만 그 공산당의 세력들이 또 반대하는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걸 뚫고 석준호 회장님이 그 일을 해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년 동안 이런 교육을 하는 가운데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에 공산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를 감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야나예프 부통령이 공산당 서기장의 겐나니 야나예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소련 대학생들이 이게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걸 반대했거든요. 그때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때 소련 대학생들이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막다가. 그 중에 5명 중에 3명이 미국 가서 교육받고 돌아왔던 그 소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라트 그리에프 교육부 위원장, 그 차관이 미국서 교육받고 돌아온,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미국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퇴하고 모든 소련 연방 내에서 공산당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5일 선거에서 졌습니다. 엘친이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이 1991년 12월 25일 날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면서 연방이 해체됐는데 전쟁도 없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워싱턴 타임 설립자로서 세계 언론인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공산주의 제국 소련이 지상에서 자치를 감췄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시어 공산주의라는 독재 세력의 종지부를 찍고 억압된 수천만 세계 시민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10억 불이 아니라 100억 불을 투자했다 해도 이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억 달러 누가 지원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있었나요? 미국 국민이 있었나요? 정말 이 일을 해내신 분들은 우리 일본의 통일교회 우리 식구들입니다. 참 오늘도 고생하고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일본 식구들의 그 희생과 정말 그 노력,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냉전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식구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 속에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르바초프가 한국을 찾아오셨죠. 그때 한남동 공간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참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님이 고르바초프의 손에 딱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비록 당신이 소련의 대통령직은 내놓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고, 당신이야말로 평화의 영웅이며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은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지금 4분의 1이나 왔는가 그런데 지금 8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뒤에 이어서 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정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버님께서 소련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손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펜다 자동차 공업단지 조성 이게 발표를 신라 호텔에서 하셨는데, 옆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총재 이런 분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은 민족의 비참한 운명상을 직시하면서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할 사상을 정립하고 국제적 기반을 닦는 일에 내 생애를 걸 것을 하늘 앞에 서약하고 40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만일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편향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비책이 마련된다면 그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6월 27일 광동성에서 대대적인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중국의 양상공 주석하고 이붕 총리가 다 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 둘이 다 광동성까지 온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은 역시 중국이 공산주의를 안 되겠어, 그리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중국에서 번 돈은 중국 바깥으로 하나도 빼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천명하면서 오히려 6개월을 앞당겨서 기공식을 한 겁니다. 왜? 중국이 개혁 정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신 분은 참 부모님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야만, 중국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개혁 정책을 끌어내고 개방 정책을 끌어내야만 소련과 중국의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6월 27일 광동성에서 대대적인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서울에는 본인이 초청으로 소련의 노보스티 통신사 편집국장을 비롯한 주요 언론인들이 한국의 발전상에 경탄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본인의 뜻을 따라 평양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동차 공업도시 조성은 북경의 최고 지도자들을 계몽시키고 그 결과가 김일성 주석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광동 판다 프로젝트 하신 거고, 어머님께서 이 등박방이죠, 등소평의 장남이 어머님을 초청해서 인민대회당에서 연설을 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평양으로 가시는 그 회의가 진행됐던 것이 바로 박종군이라는 북한의 금관산 국제그룹 사장, 그리고 김다렴 부총리입니다.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박보희 사장님이 아주 신경전을 펼치면서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참 부모님의 평양 방문이 결정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셉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참 부모님이 평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뒷부분은 다음에 또 비화들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참 부모님이 참 얼마나 냉전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정말 남북의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신 것인가,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철 의원 아시죠? 조명철, 그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에 교수하다가 망명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지금 평안남도 지사입니다. 평안남도 지사를 맡고 있는데, 그분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강연을 한번 할 때 뭐라고 우리 일본 식구들에게 하냐면 울면서 그래요. 정말 나는 이런 어르신을 이제 와서 알았지만 당신들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아니냐, 당신들은 얼마나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냐. 김일성과 참 문선명 총재님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참 부모님은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다. 그런 스승을 모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냐. 그런데 제가 그분이 나중에 알았는데, 참 부모님이 평양 가셨을 때 김일성 주석이 금강산을 이렇게 다녀오시게 했잖아요. 그때 금강산을 다녀올 때 안내했던 건설부 장관, 건설상이 조명철 의원의 아버지였어요. 조철중 건설상. 근데 그 얘기를 그때 나한테 해주면서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들은 게 기억이 난다. 정말 그 북한의 지도자들을 놓고 주체 사상으로 안 된다는 걸 아버지도, 내 아버지로부터 나는 직접 그때 들었는데, 정말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은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눈물로 호소하면서 증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지도자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 신문사의 폐간을 각오하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일을 하셨던 참 부모님을 모신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참 부모님, 아버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시고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남북의 북한 동포를 어떻게든지 풀어내주기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게 아버님의 심정일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2년을 앞당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의 때를 빨리 만들어라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책임을 이 시대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